인구를 기준으로 세계 3위 민주주의 국가로 불리는 인도네시아 대선이 지난 14일 치러졌습니다. 말도 많고 달도 많던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결국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당선됐습니다. 프라보워는 현재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으로 이번에 세 번째 대선에 출마하며 10년 만에 결국 대통령 타이틀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프라보워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탄핵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프라보워의 심각한 비리 혐의를 발견해 조사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 관련 이슈가 크게 떠올랐습니다. 프라보워는 일단 당선은 됐지만 사실상 대통령에 임명되지 못하고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닌지 초조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인지, 이 파장이 한국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만 7천 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동남아시아 최대 국가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프라보워 현 국방장관, 아니스 전 자카르타 주지사, 간자르 전 중부 자바 주지사 등 3명이 맞붙었습니다. 인니 대통령 선거는 약 2억 명 유권자가 참여하며 투표함 운송과 개표, 집계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사실상 95% 이상 개표된 상황에서 프라보워가 58% 이상을 차지하면서 사실상 당선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인도네시아에서는 1차 투표에서 득표율이 50%를 넘고 전국 38개 주 중 과반에서 20% 이상 득표하면 결선 투표 없이 대통령이 확정됩니다. 프라보워는 개표가 거의 끝나 과반 득표한 것을 확인한 뒤 승리를 선언했는데요. 이번 대선은 10년 만에 야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최대 경제대국의 대통령이 바뀐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렇게 프라보워의 승리가 확실시되면서 오는 10월 취임 이후로 펼쳐질 프라보워의 인도네시아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인 인도네시아는 석탄, 파뮤, 니켈의 최대 생산국 중 하나로 양대 패권으로 꼽히는 미국과 중국 모두의 전략적 중요성이 큰 지역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부터 많은 잡음이 흘러나왔었는데요. 프라보워는 2014년과 2019년에도 대선에 출마했지만 정적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 밀려 낙선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해 함께 선거를 치르면서 지지율 80%에 육박하는 조코위 대통령의 후광을 얻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이 공개 지지를 선언한 바 있는 프라보워는 조코위의 정치적 유산을 눌려받겠다고 이미 공언한 바 있는데요. 물에 잠기고 있는 수도 자카르타 대신 새 행정 수도를 건설하는 계획과 조코위의 중리외교 노선까지 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정적이었던 조코위와 갑자기 손을 잡으며 이례적인 상황을 연출했는데요. 프라보워가 차기 부통령으로 조코위의 장남 기브란과 힘을 합치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가 깨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이어 수라카르타 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기브란은 만 40세 이상만 대통령 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선거법 규정상 이번 대선에 출마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모부이자 조코위의 매제가 소장으로 있던 헌법재판소가 조코위 지지자들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된 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출마길이 열렸습니다.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조코위 대통령이 자신의 아들을 부통령 후보로 세운 과정 자체가 이미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했다는 신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US 케나와스 인도네시아 아트마자야대 연구원은 미국 뉴욕타임스에 조코위의 진짜 목표는 아들의 2029년 대선 출마로 기브란의 부통령직은 이를 위한 수습 기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 NYT는 조코위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인도네시아의 민주적 규범은 약화됐다며 그는 반부패 기관의 권한을 박탈하고 논란이 많았던 노동법을 통과시켰으며 최근엔 기브란 시장을 부통령 후보로 내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평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지율이 높은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을 러닝메이트로 선택하면서 프라보워는 대선에서도 큰 표를 얻게 되었는데요. 당장 프라보워 장관에게 한 표를 행사한 이들은 조코위 대통령의 정책을 그가 이어나가길 바라는 분위기이고 실제로 프라보워 장관도 그런 움직임을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문제는 이런 동행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일단 새 대통령이 될 프라보어 장관과 현 대통령인 조코위 대통령은 정치적 결이 완전히 다른데요. 단적인 예로 한국에 대한 입장 차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한국과 조코위 정부가 시작한 KF-21 사업을 프라보어가 말아먹고 있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는데요. 일단 프라보어 후보가 취임하면 한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는 2019년 국방부 장관에 오르자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한국과 진행하던 KF-21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 분담금 지급을 중단했으며 지금까지 약 1조 원을 연체 중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된 인도네시아 최초의 문민 대통령입니다. 이에 앞서 30여 년의 수하르토 군부 통치 시대 또 대통령 직선제 도입에 따라 선출됐으나 군부 출신이었던 반방 유도요노 시대가 있었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맨손으로 가구 사업을 성공시킨 조코위 대통령은 친서민 정책을 펼치며 2005년 고향인 수라카르타에서 시장직을 지내고 2012년 수도 자카르타를 관장하는 자카르타 주지사에 당선되면서 유력 대권주자로까지 섰습니다. 반면 프라보어 장관의 경우 군부 엘리트 출신으로서 앞서 언급된 독재자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전 사위입니다. 특히 프라보어 장관은 수하르토 정권 당시 군에 복무하면서 민주화 운동가들을 납치하고 파푸아와 동티모르에서 반군을 잔인하게 탄압하는 등 각종 인권 침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그는 이런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데요. 조코위 대통령은 부동령이 될 장남을 통해 프라보어 정권의 영향력을 행사할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또 배후에서의 영향력은 현직 대통령의 권한에 비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라보어가 당장 대선에 당선되기 위해 차기 부통령으로 조코위 장남을 선택해 힘을 합쳤지만 언제든 배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호주 국립대학교의 ENU 소속 정치학자 리암 게머는 로이터 통신에 프라보어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한 두 라이벌의 동맹 관계는 유지될 것이라며 다만 그것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경우 조코위는 빠르게 소외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라보어 장관은 과거 인도네시아에 대한 네덜란드의 통치가 끝난 뒤 국가적 혼란기에 안정을 가져온 수하르토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기반을 구축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찌됐든 서로의 이익을 위해 뭉친 조코위와 프라보어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프라보어에게 큰 악재가 생겼습니다. 프라보어의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최근 유튜브에는 약 2시간 분량의 인도네시아 다큐멘터리 더러운 투표 더티 보트가 게재됐습니다. 3억 명에 육박하는 인구를 보유한 세계 4위 인구대국 인도네시아에서 대선이 치러지는 가운데 부정선거를 고발하는 다큐멘터리 더러운 투표가 공개돼 조회수 800만 회를 기록하며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인도네시아 담사 저널리스트 겸 영화 제작자 단디 드위 락소노가 만든 다큐로 여러 명의 법률가와 현 인도네시아 정치의 부정선거를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큐의 주요 대상은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그가 지지하는 후보 프라보어 수비안토,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 겸 부통령 후보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입니다. 다큐멘터리는 기브란이 부통령 후보가 되는데 조코위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령 제한이 40세 이상인 선거법을 헌법재판소에 압력을 행사해 30대인 장남 기브란이 출마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코위 대통령의 매제이자 기브란의 고모부인 헌재 소장이 사건을 기피하지 않고 배석했고 이해충돌 방지 위반으로 소장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기브란은 결국 지지율 1위인 프라보어의 러닝메이트가 됐고 이후 조코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프라보어를 지지하는 듯한 모습과 함께 선심성 복지 정책을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국방장관이기도 한 프라보어는 국방부의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선거 운동에 동원하고 유세 과정에서도 각종 선거법을 위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고 다큐멘터리는 전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보도되자 프라보어 측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며 매우 가정적이고 비사실적인 증오의 서사라고 비난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현지 언론들에서 이들의 비리 행각들이 양파마냥 까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AFP 통신도 인도네시아 선거에 들이운 금권 선거의 먹구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번 대선과 총선, 지역의회 선거를 앞두고 돈 봉투와 공짜 선물이 횡행하고 있다며 금품이 불법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악습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니의 부정선거를 비난했습니다. 이와 같이 프라보어의 부정선거 행각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가운데 그의 경쟁자였던 아니스 바스웨단과 간자르 프라노워는 마지막까지 최종 개표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며 아직 승복 선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대선 기간에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대규모 부정행위가 발견됐다며 불복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EU에서 프라보어의 심각한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해 조사한다는 소식이 나온 것인데요. 앞선 영상에서는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어 국방장관이 차기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지만 부정선거 논란이 불거지며 크게 이슈가 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프라보어의 심각한 뇌물수수 혐의가 발각돼 EU에서 이를 조사한다는 소식이 나와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한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 국적의 한 연구원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에 대한 자료를 반출하려다 압수당한 사건은 국내외에 상당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연구원의 가방에 있던 미인과 USB 메모리에는 무려 45년치에 해당되는 49개의 자료 파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공동개발국으로 이름만 올려놓은 채 분담금을 계속 미루는 것도 불쾌한데 이제는 기밀 자료까지 빼내려고 했던 것인가 한국인들의 실망과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과는커녕 활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기술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런 사단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어이없는 핑계를 대는가 하면 그럼에도 한국과 계속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말해 한국이 잘못을 해서 일이 이렇게까지 되었다는 듯한 말투로 황당함을 안겼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앞뒤가 안 맞게 지난 5일 데디 락스모노 인도네시아 국방부 기술국장은 이번 기밀 유출 사태에도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한국과 협력을 지속할 의지가 있고 올해 분담금 납부를 위해 일부 자금을 빼놓았다며 분담금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밀 유출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매번 맹무새처럼 동일한 말만 늘어놓으며 구체화된 계획조차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그동안 미국은 인도네시아가 믿을 수 없는 파트너라며 공동개발국이 되면 인도네시아를 통해 전투기의 핵심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미국과 관련된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거부해왔는데요. 미국의 경고가 맞았던 것입니다. 특히 AESA 레이더, IRST, EOTGP 등 핵심 기술은 미국이 끝까지 기술 이전을 거부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했고 한국에서 독자 개발한 핵심 기술들은 인도네시아로 기술 이전이 절대적으로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4대 핵심 기술을 이전해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해왔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절대 이전 불가라고 하는 핵심 기술들을 이전해달라고 미국을 설득해달라는 부탁까지 할 정도로 집요했습니다. 결국 인니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한국 KF-21 기술들을 몰래 빼돌리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각된 자료가 모든 핵심 기술들을 담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미 인니 연구원의 기술 유출 시도가 예전부터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이미 인도네시아가 KF-21 기술의 상당 부분을 유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유출된 정보들이 이미 중국이나 터키로까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2022년 인도네시아는 자국에서 개최한 방산전시회 INDO 디펜스 2022에서 자신들이 독자 개발한 차세대 스텔스기 목업을 공개했습니다. I-22 전투기는 인니가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는 전투기였는데요. 전투기 목업이 공개됐다는 건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미 형상 설계, 컴퓨터 시뮬레이션, 풍동 실험까지 끝마쳤다는 의미로 수년간 최소 수십 명의 인력과 상당량의 자본이 투입되었다는 의미입니다. KF-21 보람에도 2단계까지 수천억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I-20이라고 이미 재식명까지 부여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항공산업 토대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전투기는 인니 독자 기술로 쉽게 도전할 분야가 아니며 아마도 외국계 회사 및 인력들에게 의뢰한 걸로 보입니다. 보람의 공동사업과 벌개로 이 정도의 거대 프로젝트를 수년간이나 비밀리에 수행해왔다는 건 다소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로써 인니가 KF-21 분담금을 내고 있지 않은 이유가 어느 정도 밝혀진 셈입니다. 인니의 I-22에 KF-21에 유출된 자료들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독자형 모델 4.5세대 전투기 I-22에 중국산 AESA 레이더와 뒤르키의 산 TF-35,000 엔진을 장착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과 뒤르키예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삼각 무기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뒤르키예의 전투기 개발의 경우 중국의 가장 친밀한 협력국인 파키스탄이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하고 있어 이들 네 나라의 군사협력이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인도네시아는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산 미사일 시스템 도입을 발표해 인도네시아의 관심을 오로지 자국 무기 생산 증대에 꽂혀 있을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행보는 자신들이 원하는 군사 무기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협상 테이블에 그동안 빼갔던 KF-21의 핵심 기술도 올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4.5세대 전투기 I-21을 개발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가 중국이나 튀르키예에 한국의 KF-21의 기술을 공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최근 중국은 KF-21에 대해 심층 보도를 하면서 한국이 예상 밖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빠른 속도로 개발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앞으로 중국 공군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이례적으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KF-21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은 곧 KF-21과 관련된 핵심 기술에도 상당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처럼 인도네시아가 중국이나 뒤르키예의 핵심 기밀을 유출한 게 아닌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를 뒷받침해 줄 만한 사건이 지금 인도네시아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프라보어가 유럽연합 반부패 정책기구로부터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통령에 임명되기도 전에 체포될 위기에 몰린 것입니다. 또 KF-21 기밀 유출 사건의 실제 배후에 프라보어가 있다는 의혹까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의 반부패 정책기구는 인도네시아가 카타르로부터 구매한 미라지 2000 전투기 12대와 관련된 비리 혐의를 조사하던 중 프라보어 수비안토가 뇌물을 수수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작년 1월 카타르에게 구매한 중고 미라지 전투기 12대의 가격은 7억 9,200만 달러, 현재 환율로 대략 1조 500억 원에 달했는데요. 중고 전투기 1대를 무려 880억에 사기로 한 겁니다.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이런 계약을 할 리가 없는데요. 또한 아랍에미리트가 카타르보다 더 신형 미라지 전투기를 팔고 싶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카타르의 구형 미라지 전투기를 사라고 했던 것도 이번 반부패 혐의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체코 방산회사를 통해 카타르가 인도네시아에 제공한 리베이트가 누구의 주머니로 갔는가입니다. 반부패 정책기구의 조사에 의하면 카타르는 전투기 판매 대금의 7%, 즉 현재 환율로 대략 한화 740억의 돈을 프라보어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했고 대선 후보 프라보어 수비안토가 이미 선불로 260억 원을 챙겨 대선 자금으로 사용해왔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프라보어 측 선거 캠프 내부 고발자의 고발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실 이 소식이 놀랍지 않은 것은 그동안 수비안토가 방산 무기 구매를 통해 리베이트를 비자금으로 만들어 대선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것의 일부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카타르 역시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유치 때에도 인판티노 FIFA 회장과 위원들에게 막대한 뇌물을 바친 바 있는 국가로 이미 다수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던 전력이 있는 나라라 새삼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사실 한국에게 KF-21 분담금을 지원시킨 인물도 프라보어 수비안토 장관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지원이라는 목리를 부리는 이유가 대선 자금 확보를 위한 프라보어 수비안토의 뇌물 공여 요구를
한국의 KAI가 거부한 결과라는 설도 한간에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던 대한민국과의 잠수함 도입 계획을 전면 백지화한 일에도 프라보어 수비안토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어 왔는데요. 지금까지 의혹으로만 있었던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결국 그 모든 배후에 검은 돈을 주지 않으면 국가와 국가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되어 온 방산 무기 협상을 하루아침에 뒤집었고 그 배후에 프라보어 수비안토가 있다는 사실을 이번 반부패 사건 수사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42대 구매 결정 역시 프라보어 수비안토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프랑스 역시 카타르처럼 프라보어 수비안토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실제로 프라보어의 자금의 출처는 알 수는 없으나 이미 대선 과정에서 알 수 없는 돈 봉투와 공짜 선물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정황이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부패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인도네시아는 물론 카타르도 군사 무기 구매와 판매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며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전투기 운영 기술에 필요한 핵심 부품 도입에 유럽연합이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높아 전투기를 사느라 세금은 세금대로 쓰고 핵심 부품을 구하지 못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야말로 국가에 상당한 어려움을 끼친 것입니다. 유럽연합 반부패기구가 프라보어를 정조준하자 인도네시아 하원에서도 이 사건을 조사하기로 함께 따라 카타르로부터 중고 전투기를 구매하려던 사업은 결국 취소되고 말았는데요.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국방력을 생각한다면 한국과의 KF-21 공동개발에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할 텐데 이리저리 한눈 팔고 딴짓하는 것을 보면 분명 뭔가가 있는 게 확실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번 전투기 리베이트 사건으로 프라보어에게 상당한 타격을 입힐 전망인데요. 인니 대선에서 최종 당선된 프라보어의 행방이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한국 해군이 꿈꾸는 최종 계획안 탄도 미사일 또는 어뢰 발사용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독자적인 개발안을 편성시켰으며 국방과학연구소의 협조 아래 한국 해군이 직접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새롭게 들려왔습니다. 최근 국방부는 중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새로운 시험 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대형급 크기의 잠수함에 사용되는 적잠수함 추적장치 ASWUV 테스트를 성공한 것인데요. 이 기술은 적의 잠수함을 감시하고 추적할 뿐만 아니라 작전 지역에 들어오는 적의 잠수함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발을 묶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잠수함 탐색 능력이 매우 효과적으로 상승하는 중요한 무기체계인데요. 최근 한국이 이러한 시스템의 시연에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 소식은 외신을 통해 계획 일부가 공개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왜냐하면 관련 기술이 영국과 프랑스 등 핵동력 추진 장치로 작동하는 공격형 핵잠수함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기술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등 주변국의 핵개발 견제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건조될 수 없었던 한국형 핵잠수함이 이번에 야말로 북한의 위협 때문에 비로소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며 이 소식을 들은 중국에서도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자유진영에서 중국 해군에 대항하기 위한 진주만의 세계 최대 해상훈련인 림팩이 진행되었습니다.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이루어진 이번 림팩은 26개국이 참여해 함정 38척과 병력 2만 5천여 명이 동원되는 초대 규모 합동훈련입니다. 중국의 군사 도발과 군비 중강에 대응해 림팩을 대규모 훈련으로 강화 서방 자유세계는 단합해서 이들과 맞설 것이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표명하려는 목적도 있었기에 이러한 대규모 훈련이 가능했던 것인데요. 이 자리의 리더로서 대규모 병력 훈련을 주도하는 국가는 다름 아닌 한국이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개최국인 미국이 주도할 법한 이런 대규모 훈련에서 의외로 한국에서 다국적 군사훈련을 이끌게 된 것이죠. 세계 군사력 5위 안에 들어간 한국이 이번 림팩 훈련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은 림팩에 출동한 함정과 잠수함의 규모가 대단하다고 해도 현재 핵무기를 제외하고 최강의 비대칭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핵잠수함이 한국에는 없었습니다만 기술력은 물론이고 국방력 차원에서도 이제 핵잠수함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대전략 무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전문가 기고를 통해
국방대 국방정책연구 장교는 이 점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한국 해군이 미래에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서둘러 핵잠수함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날로 거세지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정교화된 무기들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이를 상대해야 하는 한국의 무기체계 역시 북한의 무기를 압도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해야만 한다는 의견인데요. 최근 북한이 잇따라 동해상으로 발사한 ICBM 미사일은 물론 SLBM 미사일의 위력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거지. 군사 전문가들의 입장이라 한국에서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핵미사일 발사용 잠수함의 도입을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지금은 이미 설계를 마치고 생산 단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만약 이것이 완성되면 한국은 전략 무기의 기술적 우위를 놓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게다가 최근 중국에서는 세 번째 항모를 건조하는 등 군비 확충을 통해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를 양적 우위로 누르겠다고 선언하며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한국이 핵잠수함을 확보하는 것은 최우선 사항이 되었는데요. 따라서 어떻게든 핵잠수함의 비원을 달성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강대국인 중국과 북한을 맞상대할 수 있는 카드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들 가운데 그동안 감감무소식이었던 한국형 핵잠수함에 대해 한국 정부가 본격적인 개발 착수를 백악관과 협의 중이라는 내용이 보도되었는데요. 뉴스는 보도를 통해 최근 한국과 영국이 소형 모듈식 원자로 SMR 기술 관련 협의를 맺은 사실을 언급하며 이 모듈식 원자로가 향후 핵잠수함에 탑재될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어 국방부가 북한의 잠재적인 핵잠수함 획득과 관련 기술 브리핑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국가 주도의 경항공모함 프로그램인 CVX가 추진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프로그램을 병행화하고 핵잠수함을 먼저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을 만큼 미국과 한국이 핵잠수함 보유에 대해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래전부터 한국의 비원이던 핵잠수함은 일찍부터 핵잠수함과 관련의 기술은 물론이고 자원까지 확보하고 있었을 정도로 일찍부터 프로젝트를 준비해왔습니다. 당시 북한이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면서 북핵 위기가 목전에 다가오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핵잠수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1994년 군전력 중강 사업을 전면 수정하며 원자력 연구소 과학자들에게 핵추진 잠수함용 원자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원자력 연구소는 영국의 원자로 제작사 OKBM과 접촉해 핵잠수함 도면을 입수해 잠수함 탑재용 원자로를 설계했습니다. 국방부는 국방과학연구소 ADD에 핵추진 잠수함의 무기체계 설계를 지시하며 극비리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가 비밀스럽게 진행되어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미국의 감시 때문인데요. 이 감시망을 피해 한국의 과학자들은 핵잠수함 개발에 매진한 것이었죠. 이처럼 비밀리에 개발을 추진했음에도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결국 한국이 개발하는 프로젝트의 비밀을 파헤쳐 쓰고 핵과 관련된 기술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사업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는 물론이고 경제 제재까지 언급하며 한국을 옥죄기 시작했고 한국은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개발 완료 직전까지 도달했던 이 사업은 결국 끝맺음을 보지 못했는데요. 그 대신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소형 원자로 SMR 기술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는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미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면서 동맹국들의 강력한 힘을 모을 계기가 생겼고 이러한 상황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는 변화에 맞춰 미국이 한국에게 핵잠수함 관련 기술의 빗장을 풀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미국이 호주에게 기술을 제공하며 핵잠수함 건조를 도와준 것인데요. 날로 강해지는 중국의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는 호주 등 동맹국들의 군사력을 키워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핵잠수함까지 미국에서 허용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그동안에는 무조건 반대에서 조건분 반대로 정책을 바꾼 것이죠.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건조 허가만 내주면 완성 직전의 기술까지 보유한 한국에서 핵잠수함을 확보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기에 이제까지와 다른 노선으로 한국에게 예외적인 상황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중국도 미국과 한국 사이에 이러한 기류를 눈치챘는데요. 한국 해군이 3,000톤급의 재래식 잠수함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고 SLBM 운용 및 수중 발사까지 어렵지 않게 성공하는 것을 본 중국은 한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양국이 결탁한 소형 원자로 사업은 중국 입장에서는 앉아서 두고 볼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한 한국 신형 잠수함의 성능을 분석하며 한국의 성장세는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논평했습니다. 조만간 한국형 핵잠수함의 실물이 등장해도 이상하지 않은 가운데 이번 시연의 성공은 한국 해군의 경사이기도 하지만 한국이 다른 국가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유무인 복합 기술을 자유자재로 운용하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첨단 핵잠수함 기술에도 적용될 수 있는 무인 잠수정 기술의 등장은 한국형 핵잠수함이 머지않았음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중국에서는 이 기술의 시연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죠. 미국의 묵인과 한국 해군의 합작으로 차근차근 진행 중인 한국의 핵잠수함을 마지막까지 한국 손으로 직접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조만간 등장할 한국 핵잠수함에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까지도 견제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서 자리매김하길 기원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군사무기 연구진들이 마침내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절대 수출 금지라고 입을 모은 KF-21 전투기의 핵심 최첨단 방산 기술을 최근 한국이 독자 개발에 성공해 전 세계 방산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이로 인해 한국산 KF-21 전투기의 UAE 아랍에미리트 수출길이 합법적으로 열렸다며 드디어 미국의 족쇄에서 풀려나 우리나라 마음대로 UAE 아랍에미리트를 향한 KF-21 전투기 수출까지 최종적으로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외신들 특히 중동 언론들 사이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 UAE 아랍에미리트가 KF-21 전투기 공동 개발에 협력한다고 공식적으로 나선 가운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다면 미국 정부의 항전장비 수출 금지였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KF-21 전투기의 부품 국산화율이 90%를 넘어감에 따라 미국 역시 더 이상 한국의 무기 수출에 태클을 걸 수 없게 된 것인데요. 한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KF-21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유이아랍에미리트의 공동 개발은 자본력 면으로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인도네시아를 대신할 대체 국가로 매우 충분해 보입니다. 더 나아가 중동 수출의 첫 번째 창구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UAE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직접 KF-21 전투기를 언급한 건 최고의 기회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국내 순수 기술로 만든 DIR 멀컴 항전장비로 아랍에미리트 UAE 수출이 가능해진 것은 물론 굳이 KF-21 전투기 외에도 운용 중인 다양한 항공기에 마음껏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DIR 이러한 신기술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인 KF-21에 탑재될 신기술로 알려지며 해외 외신들 특히 중동과 관련된 국제 외교 전문지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미국에게 의존해왔던 최첨단 방산 기술인 항공기 능동 방어 체계를 국산화의 성공과 이에 따라 아랍에미리트의 KF-21 전투기 수출이 가능해졌다는 속보입니다. 현재 해외 수출 기대감은 물론 자주 국방 실현을 위한 큰 발걸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바로 국내에서 운용 중인 항공기에 최초로 국산 적외선 회피 장비 DIR을 탑재해 전투기 생존 시험에 성공했습니까? 무엇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UAE 아랍에미리트가 차세대 전투기 수입 방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한 게 세미 스텔스 기능과 능동 회피 교란 장치였습니다. 이 두 개의 정비창을 UAE와 협력하자는 방안이었습니다. 또한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 시스템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협력하여 방위사업청과 1,700억 원 규모의 DIR 항전장비 성능 개량에 관하여 2차 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공군에서 운용하는 KF-21 전투기에 한화 시스템 개발한 DIR 능동 보호 장비를 탑재해 적의 적외선 유도 미사일 공격에 대한 생존 능력을 대폭 향상시키는 항공기 성능 개량 사업인 항공기의 DIR까지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모두 국산화를 계획 중인데요. 미국의 노스럽 그루먼 또한 F-35 전투기를 위하여 DIR-컴을 개발 중인데 한국이 먼저 개발에 성공해버린 것입니까?
KF-21 전투기는 쫄란드와 UAE 수출에 맞춰 항전장비 개발을 완료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또한 수호이 57 전투기를 위한 DIR 자체 투자를 통해 개발 중이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이윽낳고 있죠. 이렇게 우리 군이 운용 중인 다양한 항공기에 다른 국가들보다 빠르게 독자 개발한 DIR 멀컴을 적용해 나감으로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건 물론 더 나아가 UAE 정부가 원하는 것처럼 글로벌 방산 시장까지 진출할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미국에서 수출을 전면 통제한 멀컴 기술을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해낸 것은 해외 외신들 사이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도움에 받아 항공 부품이나 제조하던 나라에서 이젠 KF-21 보람에 활용할 최신 방어 체계를 만들었다는 건 대한민국 개발진들이 세계 방산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을 마침내 해낸 것인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현재 한화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기록했다는 걸까요?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에 이어 세계에서 6번째로 DIR과 KF-21 전투기의 생존 관리 컴퓨터에 미사일 접근 경보 장비를 체계적으로 종합해 단순한 생존 장비 탑재가 아닌 항공 생존 통합 솔루션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군이 운용 중인 다양한 항공기에 한국이 독자 개발한 생존체계 통합 솔루션을 적용할 기회가 본격적으로 열릴된 겁니다. 실제로 한화 시스템에 따르면 DIR 운용 시험 평가를 성공적으로 치면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KF-21 전투기 블록1에 탑재해 전력화가 가능한데 특히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뭐를 공급할 수 있는 성능을 입증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한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블록2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KF-21 전투기 개발 사업은 블록 개념으로 성능을 진화시켜갈 목적으로 로드맵이 짜져 있는데요. 현재 시험 비행을 진행하는 시제기는 블록 제로로 불리며 양산 전 무한한 시험 비행을 통해 최종 양산형 기체인 블록1 생산을 위하여 DIR까지 모두 테스트를 진행할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국방과학 핵심기술 기술서에 따르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에 탑재할 DIR 멀컴은 개발 계획안에 따라 2030년대 초반에 배치할 목적인 KF-21 전투기가 블록 2에서부터 5세대급 진화할 목표이기에 전투기의 급에 맞는 5세대용 공대 공미사일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DIR 멀컴을 장착해야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UAE와 한국의 KF-21 공동 개발은 반갑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나라에만 거래를 선호하거나 대공방어 체계는 일반적으로 플레어라인 방식을 사용하지만 DIR 멀컴은 적외선 유도 미사일 혹은 열추적 미사일의 회피 대책을로 사용하기에 소프트웨어 체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전투기보다 더 많은 열을 내뿜는 플레이어를 적기로 착각하고 쫓아가도 하여 전투기가 미사일을 피하는 원리입니다. 반면 최신 기술로 알려진 최신형 멀컴은 접근 경고 장치가 추가로 탑재돼 있습니까? 작동 순서는 크게 4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우선 항공기에 장착된 미사일 경보 시스템부터 접근하는 지대공 유도 무기인 3의 방향 정보를 먼저 전달해 먼저 알고 먼저 회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출력 중적 외선 기만 레이저를 발사해 유도 미사일의 적외선 탐색기를 최종적으로 기만하는 순서로 작동됩니다. 이렇듯 이번에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멀컴은 간단한 게 넘이 아닌 구현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기술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항공기의 경우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거나 이착륙할 때 급격하게 기동을 하는데 매우 까다로운 기술 개발 조건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이 KF-21 전투기는 다른 국가들이 하지 못한 엄청난 첨단 기술을 먼저 선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한국형 DIR 멀컴은 KF-21 전투기의 어마어마한 성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는 저피 탐항체 레이더 기술 역시 한국이 기어코 보유하는 데 성공시켰으며 이러한 스텔스 전투기 탐지 레이더를 KF-21 전투기의 A사 레이더에 접목시켜 스텔스 전투기 킬러로 탄생시킬 것입니다. 레이더 반도체 기술력 분야에서 초격차 수준의 연구력을 보유하고 있는 강대국 대한민국이 결국 스텔스 전투기 탐지가 가능한 레이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으며
결국 스텔스 전투기 탐지가 가능한 레이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으며 무엇보다도 이것조차 UAE 중동 해외 수출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개발을 완료한 것이 한껏 고무적입니다. 대한민국은 항상 누구보다 빨랐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과학연구소는 고성능 반도체 기술을 바탕으로 스텔스 전투기의 RCS 수치와 잡음 속에서 희미한 신호를 정확하게 포착하는 게 가능한 차세대 레이더 기술을 개발했다고 자신있게 밝혔으며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레이더 반도체의 출력을 최대로 높여 미세하게 반사하는 전자파 신호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수신 감도를 최대로 높여 잡음 속에 섞여있는 세밀한 표적 신호를 잡아내는 방식입니다. A사 레이더와 저피 탐항체 레이더 기술까지 더욱 발전하는 KF-21 전투기의 레이더 기술들. 과거 국방산업발전협의회는 6세대급 전투기를 위하여 미래 군사기술 확보를 위해 X밴드 질화갈륨 반도체 칩적회로 국산화를 완료하기로 결정했으며 불과 1년 만에 어마어마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군.